안녕하세요. 김종배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교훈 선생님께 상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입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보다는 제자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 외에 임 교수님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집 한 권씩을 선택해서 그 시집이 담고 있는 시적 의미, 가치 이런 것을 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세미나 또는 토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보기 어렵습니다. 참 귀한 자리입니다. 저도 지자체와 더불어서 여기저기 일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지역에서 함께 시와 문화를 향유하는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나중에 난실리 같으면 익숙한 풍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하고도 한복한 해화동 로타리인데 여기에 조임자치회 회장님, 동장님, 수보장님, 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자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고도의 문화적 수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참 소박합니다. 그러나 배우품이 있고 참 조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자리는 잘 있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은 이 땅을 떠나시기가 오래된 효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시집 한 권, 그러니까 30번째 시집 외로운 혼자들에 대한 조병화 선생님의 삶과 일상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병화 씨의 세계와 인간 근본의 탐색 또한 조병화 씨 세계 전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정리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되어 있고 또 저처럼 서사이론을 하는 사람보다는 여기 우리 한국 실론에 있어서 탁월한 최고의 평론가 수원 교수가 그분이 하셔야 하는 거죠. 이상호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3번 보시면 고독과 허무의 우물에서 기록이 분명해라고 하는 이게 30시집에 관한 이 시집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이 글을 읽음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조병화의 30번째 시집 외로운 혼자들은 그동안 그가 간단없이 추구해온 고독과 허무의 사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다 근접하여 바라보는 주거의식과 운명애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의 사랑은 시를 나의 영토라고 부르는 천이무공의 시집, 자신의 존재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 모두를 추동하고 지탱하는 놀라운 성실성 등으로 그 외양을 표현하는 한국 시단에서 전례를 보기 어렵고 후계를 점치기도 어려운 이 독특한 시적 성취는 지성과 감성을 좋아하는 빛나는 면모 그리고 고독 또는 허무의 늪을 배설하는 웅숭 깊은 저변을 함께 포괄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글 자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토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의 시는 내가 경작해가는 나의 영토, 불욕과 오기로 일구는 고독한 동토, 눈물이 수로를 낸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내가 그곳에 묻히리니
눈물 아닌 거 없는 이 세상에서 한 폭이 들꽃이나마 나의 잠을 가려주게. 오 휴식이여 내가 잠들 나의 영토여. 그러니까 천생의 시인입니다. 시가 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시로서 구성된 제국의 황제의 구조입니다. 조령화에게 있어 시는 그의 영토의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서 평온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의 영토는 물욕과 오기를 투여해야 읽을 수 있는 동토, 얼어붙은 땅이요 눈물로 수로를 열어야 하는 곤고한 개간의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침내 자신이 그 시의 땅에 묻힐 것임을 그것이 운명에 따르는 것, 숙명임을 확고히 인식하고 어쩌면 한 폭이 별꽃이 사치일지도 모르는 잠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런 인생을 그러한 핍진한 걸음으로 걸어야 하리라 예방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스스로에게 값 있는 의미로 남을 어떤 자네도 없어요. 그리하여 숙명의 길만이 엮고 휴식에 도달할 그렇게 곤고한 길을 성심을 다해 걷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사실이거니와 또 하나 그의 시와 삶을 규정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다. 바로 그의 종교적 신앙과도 같은 어머니이다. 그는 일찍부터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어머니 심부름을 모두 마치고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을 쇠뇌했다. 헤르만에서 지성과 사랑의 말미에서 어머니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배화의 어머니 지향성 또는 어머니 강박성에 비하면 강도가 없이 하얗다. 세상의 어머니라고 다 같은 어머니가 아니며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닐진데 도대체 그가 자신을 이토록 어머니의 근원에 강고하게 얽으면은 특이성의 배변에 무엇이 작곡해 있는 것입니까? 오산역을 서칠 때마다라는 시입니다. 1929년 9살 이런 봄 나는 이곳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보았지. 쏜살같이 들이닥치는 기차를 보자마자 나는 어머니의 힘두루마기에 왈칵 붙어서 무성무성 꼼짝을 못했지. 그로부터 서울살이 60년 이곳을 지나칠 때까지 그 생각, 하얀 어머니 생각. 오늘 1968년 늦은 가을을 쏜살같이 스치는 새마을호 부산행 차창에 오산은 지나치게 큰 도시. 작은 역사만 옛날 그대로 긴 플랫폼 그 자리에 먼 유적처럼 내가 혼자 남아요. 어머님은 떠나시고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 세상에 남은 아들은 대개 도리 없는 고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9살 어린 나이에 무섭게 들이닥치는 기차를 어머니의 흰 두루마기에 붙어서 피하던 소녀는 이제 고기를 앞둔 눈앞에 둔 노년이 되어 몸이 자라는 만큼 생각도 똑같이 자라는 것일까? 아닐 테입니다. 자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생각이 있기에 인생의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숨쉬지 않는다. 소년 조병화와 노년 조병화는 어머니 생각, 그 하얀 생각으로 한 개비의 구슬처럼 한데 묶여 시인요, 교육자요, 화가요, 대학 행정가로 발목할 만한 이름을 얻은 그에게 시가 운명의 한 축이었다는 그 삶과 시를 한꺼번에 떠받치는 다른 한 축이 어머니였다. 그 세월이 60년에 가까운 성상이고 보면 그가 이 시집 처처에 이성과 저성의 대칭적 구도를 펼쳐 보이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바 없다. 저성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시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서럽지 시입니다. 저성 초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먼 이국천지, 낯설은 곳에 왔지만 편지 쓸 곳이 없다. 이성에서는 참으로 많이도 썼지. 이 경계를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지내오는 사이 정 깊이 사귄 사람도 있었지. 애타게 간장을 태우던 사람도 있었지. 아프게 저리게 이별한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이성을 떠난 이 자리 아직 사귀지 못한 사람들 하나같이 낯설은 풍경입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기별할 사람도 없는 저성이 이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 동행할 사람은 없다. 거기서 이성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에서만 가능하죠. 소설로도 가능하죠. 문학에서만 가능하죠. 정치, 사회, 경제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골을 보면 매일 아침에 일면에 등장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인데 문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저 안쪽 내지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리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일생을 걸고 운명을 그러냐 하면 문학이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분야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딱 여기 하나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만 가능한 거죠. 시 오선역을 스칠 때마다와 같은 해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 룸에서 선식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종교성이 강한 나라 인도의 한복판에서 문득 저승과 이성의 경계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보니 동행할 사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종교인은 아니다. 종교를 성립시키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성립시키는 세 가지 조건이 뭘까요? 하나는 절대자, 확고한 절대자, 권능을 가지고. 두 번째, 그 절대자를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세 번째가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 종교가 아닌 어떤 것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노래에서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자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할까? 공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추앙하는 공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공자가 사후세계를 설명할 힘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공자가 사후세계를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자의 학문책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 현실주의 철학자의 기반은 종교성의 문제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국우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그 문제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이 유교를 종교로 지정하자라는 논의가 성균관 내에서 나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묻힌 적이 있습니다. 유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유학은 한국입니다. 왜요?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자가 죽은 이후의 세계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했다면 지금까지 공자가 유학의 정명주의를 바탕으로 현실주의 철학자로서, 정치 철학자로서, 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발언했던 사상가로서 그 기반은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죠. 공자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생인데 언제 살아라. 살았으니도 다 먹는지 죽었으니도. 그런데 시인 조병환은 이 경계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편만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종교는 그가 종교인임을 선택한 이후부터는 그 교리에 복속하기로 한 순간부터는 그 교리에 충실해야 종교입니다. 그러나 문학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이, 자유로 새로운 국면, 이것이야말로 마이너리티로서의 문학을 다른 어떤 사회 현상과 바꾸지 않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말미에 그저 어머님 곁으로만 가게 하소서라고 적었다. 그의 종교는 어머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감성과 이성, 시사람과 운명의 종교와 어머니는 하나의 형식적 얼개 아래에 조화롭게 악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형식적 내용적 연대가 그가 원래부터 끌어안고 있던 모독과 흠의 감정을 구제하지는 못한다. 종교적 사상이 충이라면 모독이고 허무가 없습니다. 종교적 우등생의 모범답안으로 밀고 나가는 세계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다. 우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 시대의 시인이 어찌 가슴 안의 일에만 머물러 있었겠는가. 이전껏 살펴본 바와 같이 시인 조명하는 자신의 운명, 시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존재론적 도덕과 흠의 깊이를 체현하고 보다 유장한 사유를 운용하여 우주 저 먼 곳까지 그 눈길을 던지고 있어 일생을 두고 시와 함께 명운을 그어온 한 시.
일상적이고 평이한 소재 가운데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생활 철학과 언어 주술의 의미를 직접으로 시줄 날줄처럼 교집한 시인이 그의 진면목이야. 그러므로 이제 함부로 그의 시를 쉽다고 너무 반복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늘 아래 저 혼자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곁에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땅과 하늘 사이를 단번에 관통하는 시의 성감을 입은 시인이 조병하여 그가 운명론의 멍에 고독과 허무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영롱한 시정신이 이 시집 외로운 혼자들의 갈피에 습니다. 이상이 제가 30시집을 읽고 느낀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 전체의 어떤 이 좌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병만의 생애 그 전체적인 작품 세계를 앞에 붙였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제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 중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박수 소장님. 제가 홍락이나 시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어서 잘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는 해화동에 대해서 자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해화동은 말 그대로 논에 나오는 해화들은 널리 눈금의 은혜 지었던 게 하늘이 주신 은혜를 베푼다는 이 동네에서 힘이 있어서 이 행복한 이 동네에 동화하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해화동 관련이 또 많이 있던데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조병아 시인님 시 있잖아요. 빼앗긴 그래도 봄을 오는하는 그 시. 아니, 까먹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시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시를 쓰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이 타올랐습니다. 소장님 혹시 요즘 저는 늦은 시간에 술 취해서 파출소에 와서 행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여담인데요. 미국 같으면 그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면은 경찰 촉배들고 스탑하라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손머리 올려라 해서 말 안 들으면 쏴버려요. 그런데 지구상에 제가 알기로 파출소에 가서 술 먹고 행패 부릴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고 한 나라는 네팔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해화 파출소는 좀 문제가 있어요. 파출소장님이 좀 우락부락하고 무서워 보여요. 파출소장님 저렇게 도와가지고 진짜 어떤 행정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조직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술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이 아무리 정당한 요구 있지만 맑은 정신으로 그 요구를 내야 되는데 진짜도 뭐 혼란된 그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움직일 때 어떤 행정적으로나 그럼 조직적 시스템적으로 제압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 예, 그러면 발표해 주신 좋은 말씀해 주신 조선님